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취조입니다. 쉬죠. 오늘은 이 정치, 정책 이런 이야기 말고 네, 자연인 이재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연인 이재명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네. 뭐 제가 사실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아는 거라고 해봐야 점이 없다. 피부가 무죄다. 저도 점을 온몸을 다 찾아봤는데 혹시 어디 있나 했더니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 어딘가에 있긴 있어요. 네. 가르쳐 주면 또 누가 써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야. 근데 점이에요. 색깔을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피부로 무죄받은 최초의 정치인. 제가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나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아, 어떻게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 더 들어가거든요. 지도도 찾아보고 네. 사진도 찾아보고 영상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냥 시골이 아니야. 맞습니다. 저게 그냥 시골이 아니라 굽이 계곡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계곡 산골 보니까 네, 산 꼭대기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찾길이 없어요. 이게 버스가 대한민국에 다 얼마 안 남아있는 오지에 오지. 맞습니다. 내가 하다 보고 깜짝 놀라 뭐야 이거 집이 어디 있었다는 거야 여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오진지 잘 이제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 산소, 예. 조부모님, 증조부님 산소가 이제 3대를 모시니까요. 예. 제가 이제 추석 때 그다음에 한식 때 꼭 가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조카들하고 같이 가는데 아버님 산소는 봉화군에 있고요. 아버님, 어머님, 네. 증조부는 거기 봉화군에 보니까 있고. 세 개 군이 겹치는 그렇습니다.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다음에 할머니 산소는 안동군에 있고 할아버지 산소는 영양군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만이면 다 돌아요. 어떻게 3개군을 다 도냐. 그게 오른쪽은 영양, 그러니까 이거 딱 왼쪽은 봉화, 예. 그 중간은 안동이래 가지고 이 꼭지점. 그러니까 산을 경계로 한 3개군 그 산 꼭대기 지점이라서. 그러니까 이 강원도 화전민 얘기할 때 주변에 네. 화전 있고 집 한두 개 있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네. 분위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 농사 해봐야 막 밭대기 조금밖에 안 되겠던데. 네, 그죠? 여기 지금도 이제 한 분이 귀농 하셔가지고 네 집이 살아요. 총. 네, 총 네 집이. 네 집이 살고 거기 버스가 안 들어와요. 내가 본 게 전부구나. 네, 마을 주민 전체를 다 해요. 봤구나. 네, 다 해요. 네. 주민을 다 합치면 아마 한 8명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진과 영상을 찾아봐도 산골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뭐 할 게 있다고 부모님이 글로 가셨어요. 아, 원래 거기서 사시던 분들이세요? 이야. 원래 거기 사시던 분들이고. 진짜. 제가 그 치통마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 집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지금 뭐 텃밭을 누가 쓰고 있던데. 근데 제가 매년 한 2번씩 꼭 갑니다. 부모님이 거기서 농사 지셨어요? 네, 농사 짓죠. 사실 이 얘기 하지 말라던데. 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주변에서 야 뭐가 좋은 거라고. 뭔 좋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딴 데서 안 하는 얘기. 그 인생들이 사실 해방 직후에 다들 어려웠잖아요. 네. 말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해방 후에 그러니까 그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도리지코 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노름. 노름. 그러니까 5장 딱 주고 이제 네. 3장 가지고 10자리로 맞추고 나머지 해방 이후 하길래 또 뭐 역사적인 거대한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게 해방 이후에 노름 중에 노름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어요. 온 동네가 내가 군데 뭐 온 동네가 아니 그 아래 동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밤에 다 이 노름을 했는데. 거기 할 게 뭐가 있겠어.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할 게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도 어쨌든 뭐 근데 그런 것도 좀 하시다가 조그마한 그 밭대기 네. 있던 것도 이제 없어지고 결국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이제 상경하시고 아 이게
거기서 대대로 살다가 네. 대대로 사셨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대유행을 따라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빨치산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해방 이후 도리식구 땡에 마을 주민과 함께 심취하셔가지고 작은 전밭을 날리셨다. 정말 그걸로도 이제 다 뭐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거기서 터전을 유지하며 계속 살다가 언제까지 거기서 하셨어요? 제가 76년까지 살았죠. 그러면 76년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제 졸업을 기다려서 사실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성남으로. 근데 거기 학교 부지랑은 있을 공간이 없던데 거기서 어디로 다니셨어요? 6km 정도 6km. 산길을 걸어서 내려오면 그 삼계초등학교라고 걸어 다녔죠. 저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양산 네. 철마산 산기슭에서 자라서 산기슭에서 사는 아이들이 뭐 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치 캐고 개울에서 가지 잡고 네. 산딸기 개구리 잡아먹고 꽁 잡고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학교 안 가지.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결석이 되게 많아요. 제 나이 6살 때인데 6km를 걸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징검다리가 잠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주로는 그렇다니까. 그럴 때도 그렇다든지 정말 엄청나게 눈보라가 치거나 이러면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날이 너무 좋으면 또 이제 맞아. 그게 바로 감아야 문제야. 되고. 네, 몇 감아야 되고. 애들 놀아야 되고. 비가 개구리 잡아 먹어야 되고 중간에. 뒷다리 구워 드셨죠? 그거?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왜냐면 징검이 잡아가지고. 징검이. 요새는 그거 없는데 오염이 돼가지고 징검이 잡아서 그걸 바위돌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네. 이게 빨갛게 익어요. 아침에 가면서 잡아가지고 네. 올려놓고. 바위돌 위에 올려놓고 돌아올 때 그걸 쪽 뽑아 먹는 거죠. 그리고 칙해가지고 입가심하고. 더덕해 먹고 뭐. 더덕. 그 혹시 그러니까. 복숭아 삶아 먹어 보셨어요? 복숭아는 안 삶아 먹었는데 저는. 이 복숭아를 모두가 다 위치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알고 있지요. 다들 서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누군가 따먹는 거죠. 익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따먹어야 되는데 이 씨도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먹으면 쓰고 독해요. 독기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삶아서 먹어보니까 그렇구나. 쓴맛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7남매니까 되게 2살 터울이었고 학교들은 이제 3시서 4시서 졸졸졸졸 이렇게 키대로 같이 다녔습니다. 아니 뭐 가끔씩 가다 보면 우리 둘째 형님이 둘째 형님이 뭐 야 이거 뭐 굳이 가냐 지금 막 그럴 때도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자체 원격 수업. 네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비가 많이 오면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가 조금 오면 맨 먼저 간 그 큰형들이 먼저 가지. 저 앞에 지키고 있어요. 다 되돌아가. 왜냐하면 자기만 안 가면 이게 변명이 안 되니까. 동네 큰형들이. 네, 동네 비가 큰형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지. 네, 저 아래 동네에서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겨울에는 예를 들면 네. 꼭 징검다리에 물을 뿌려놔요. 검정 고무신을 짚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못 가는 거지. 그렇지. 네네. 못 갈 이유를 계속. 너무 많아. 못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날씨 좋으면 또 못 가. 자, 그렇게 이제 불성실한 학생으로 초등학교 즐거우셨겠네 그때는 진짜. 전 진짜 즐거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 완전 즐겁거든요. 저는 그 도랑에 그 돌 들어가지고 가지 잡아가지고. 그럼요. 예. 맞아. 그때 가재는 좀 싸구려였고 우리는 징검이. 징검이가 진정한 그 물고기인데 저희는 그 오솔길을 이렇게 산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추억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어릴 때는 아침에 그 이슬에 그 나뭇잎들이 젖어서 이렇게 길을 막아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그 고밑을 기어 지나다니고 하는데 노란색 단풍잎, 빨간색 단풍잎이 정말로 선명한 색깔에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면 물이 쫙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자, 아름다운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뭘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촌이라고 하면 집이 그래도 한 20여 채 있고 그런 데를 상상하기 좋은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지야, 오지. 요새 왜 자연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해도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해방 이후에 유행하던 도시구 땡 때문에 작은 밭을 날리시고 어디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아. 철거민들 이렇게 모여서 할 때니까. 그렇죠. 성남으로. 그래서 성남시장으로 출마하셨구나. 뭐, 아니, 여하튼 가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근데 성남으로 가시고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이제 형제들은 이제 뭐 남의 밭 농사도 지어드리고 산전도 일구고 뭐 그러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업하는 걸 기다려서 성남으로 다 이사 왔죠. 그럼 성남에 이사 오셨을 때가 이제 중학생 될 때네요? 그렇죠. 졸업하고 며칠 있다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2월 달에, 2월 말에. 그럼 12살, 3살 때 올라와서 뭐 하셨어요? 그때 한 6개월짜리 이제 월세였는데 저희가 살던 상대원동이라고 하는데 뒷골목에 네. 먹거리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먹거리? 네, 먹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신주라고 하는 걸 휘어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납땜을 하거든요. 연탄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 연탄 위에 납을 끓여요. 그럼 납에 김이 살살살 올라올 정도로 펄펄 끓어서 액체가 되면은 이따비면 걸리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납땜을 해야 되니까 염산에 싹 담가가지고 그 납에다가 넣었다가 손으로 잡고 엄청 뜨겁죠. 싹 꺼내면 식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제가 뭐 했었죠. 학교는요? 학교 아니 못 갔지. 아버지가 야 너 학교 가지 말고 돈 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갈 형편이 못 됐어요 진짜로. 제가 지사님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은 비슷한 세대라 그 시절 그때 다들 어렵긴 했어도 중학교까지 안 보낼 정도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형제들이 워낙 많았고요. 7남매나 됐고 정말로 가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뭐 막걸리 비접하시고 얻어다가 애들 먹일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웠었는데다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학교부터 학교를 못 갈 그때 당시는 그때도 흔치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성남에서 본 거는 성남에 있는 공장에 가니까요. 다 제 또래더라고요. 학교 못 가고 나온 중학생 또래들 막. 그러면은 그 성남 올라와서 처음에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공장을 하신 거네. 그러죠 뭐. 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제가 매우 먹거리 공장. 네, 가슴 아픈 게 이제 그런 거죠. 어머니는 저를 공장으로 데려다 주셨지 학교에 데려다 준 게 아니고 손잡고 가자 아가야. 그러니까 손잡고 입학식 하러 간 게 아니라. 네, 공장에 이제 데려다 주고 또 어머니 또 일하러 다니시고 화장실 보고 뭐 이런 거 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화장실 입구에 왜 옛날에 돈 받는 게 있었어요. 뭐 작은 건 10원, 큰 건 20원 뭐 이거. 화장실 그랬죠, 청소하고 뭐 휴지도 팔고 뭐 그러셨으니까. 이게 형편이 어려웠다 수준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빈민이었죠. 빈민이네 진짜. 도시 빈민이었네. 상간 빈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그리고 참 그때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세상이 활기가 넘치던 때잖아요. 그게 아마 고도 성장 시기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먹거리 공장을 다니다가 제가 하루에 1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하루에 300원 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공장을 옮겼어요. 무슨 공장으로? 이제 그도 나름 그 경험이 있으니까 먹거리 공장으로. 먹거리 공장. 그 창곡동이라고. 일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300원으로. 그 사진이 제가 노동착취를 당한 거지. 워낙 어리니까. 원래 300원 줬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줬어야 되는 건데. 줬어야 되는 건데. 100원짜리로 착취당하고 있다가 그렇죠. 깨달았구나. 이거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때 당시에 동네 그때 뭐 공원 모집 이런 거 많이 붙여놨었어요. 그렇죠. 전봇대에다가. 전봇대. 그래서 그 300원 준다는 곳이 있어서 그거 보고 이제 창곡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갔다가 어느 날 그 주인이 야반 도주해가지고요. 석 달치 월급 떼먹겠습니다. 무슨 맛을 또. 네네. 근데 그때는 8시간 근무도 없고 제가 9시에 끝났는데 제가 9시에 끝나면 이제 또 터덜터덜 걸어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한 3km 거의 1시간 가까이 애 걸음이니까. 걸어오면은 이제 그때 동네 전파사 있는 데서 그 텔레비로 이렇게 뉴스 이런 거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그 MBC인 걸 기억하는데 9시 25분에 오늘의 가곡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시그널 음악이 내 마음은 호수요. 뭐 그거야. 그래 호수가의 가수가 이게 버드나무 잡고 뭐 흔들면서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네. 그 생각이 요새도 있어서 가끔 내 마음은 호수요. 그걸 한번 내가 들어봅니다. 남들이 중학교 다닐 때 다 공장 다니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공장 다니다가 또 다른 공장 옮기고? 무슨 공장 다녀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고무공장.
고무공장. 동마고무라고요. 다 호흡기 안 좋은 데네. 안 좋.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밖에 안 뽑지. 좋은 데를 못 뽑겠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해 연말쯤 겨울에 제가 갔는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을 때입니다. 제가 공장 다닐 때. 거기는 이제 맨날 야근 철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애들을 2시까지. 새벽. 2시까지죠. 예. 라면을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생라면을. 그래서 그때는 무지하게 고마웠어요. 라면까지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녁을 줘야 되는데 라면으로 때운 거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 벨트에 손이 감겨가지고 제가 중상을 입었었죠. 지금 근데 고무가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색깔 바꿔가지고? 까맣게, 까맣게 보여요. 손톱 밑에. 근데 그때 제가 배운 노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때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 유행했어요. 나보다 나이 2살 어린 애가 저한테 가르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애였어. 예.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집에 가 있으면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일당을 안 줘. 그래서 월급 받으려고 제가요. 그 왼손을 이렇게 들러매고 환성도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도 참 어머니가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근데 장애를 얻으신 건 무슨 일을 하다가 장애를 얻으신 이제 그거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회사도 망하고 그때는 막 고도성장기라 많이 망하고 새로 와 있는데 네. 공장에 이제 용접공 시다를 용접시다. 하다가 또 그것도 망해가지고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 프레스 공이 됐어요. 프레스에 찍혔구나. 프레스에 눌렸습니다. 프레스 눌려가지고 눌렸는데 뭐 잘리진 않고 다행히. 그 뼈가 부러지는데. 그냥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아픈데 그냥 계속 일하다 보니까 왜냐면 뭐 회사에 있어서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산재가 요즘도 산재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장판을 훼손당해가지고 한 2, 3년이 싹 지나니까요. 갑자기 키가 쫙 자랐는데 팔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틀어지더라고요. 뼈 2개 중에 1개는 이제 안 자라고 하나만 자라니까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애 등급을 받으신 거구나. 그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저석공이라고 이게 시계 문자판 위에 시침 가르치는 판 있잖아요. 그거 깎아낸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락카. 고립된 방 안에서 락카 칠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이러려고 이제 자원을 했는데 거기서 후각이 한 60% 날라갔죠. 몸이 엉망이네. 네. 아니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뭐 한 1, 2년은 다들 그런가 보다 하지만 네.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죠. 네, 네. 내가 지금 학교 가고 싶은데 이 공장만 다니고 있는 게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그렇죠. 부모님한테 네. 아버지한테 학교 보내달라고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게 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살던 데가 도시빈민 동네였기 네, 네. 때문에 공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20평짜리를 막 4-5 가구가 살고 이런 데니까 방 한 개에 막 7명 살고 이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날 번쩍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공장으로 작업복 입고 이렇게 가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여학생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이쁘잖아요. 그건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네, 교복 입고 막 간대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장으로. 그 애들은 학교로 가니까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스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 내가 번뜩 생각이 들었다. 난 뭐지?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 되겠네요. 한 2학년쯤 나이죠.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한 1, 2년 되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다니다 딱 어느 순간에 그 느낌이 들었는데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상권에 살 때는 공부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네. 네, 즐겁게 살았죠. 네, 네. 여학생들 보다가 나 공부해야 되겠다. 네, 네, 처음으로. 나는 뭐지? 이제 검정고시를 4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형편의 방법은 검정고시죠. 그렇죠. 그밖에 없죠. 여하튼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원래 검정고시 4월, 8월 2번 봐요. 1년에. 제가 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에 제가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격했어요. 머리는 좀 있었네. 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가 아니에요. 그 검정고시가 특성이 있는데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이에요. 근데 60점 이상은 과목 합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떨어진 과목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학원을 딱 등록을 하니까 야간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영어가 어쨌든 한 달 진도가 나간 거예요. 뭐 우리는 ABCD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포기했어요. 나머지 7과목만 합격하고 영어는 나중에 보자. 했는데 제가 시험 보러 가는데 우리 학원 선생님이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재명아, 답은 다가 많다. 그리고 긴 게 답이다. 이거 망고 진리 아닙니까? 그때 사지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목에 그래가지고 대해서 영어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가 다다다 나 다다다 그 중에서 다 다만 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긴 답이 있으면 골라가지고 가면 찍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거죠. 42.5점. 42점. 낙제점을 2점 넘겨가지고. 아 그게 확률상으로 25점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 내리니까. 선생님 말이 맞았네. 선생님 말이 맞은 거예요. 42.5로 합격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는 통과했고 78년 8월에 통과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때 통과한 거네요. 그러죠. 오히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나서 계속 공장 다니셨어요? 그래서 계속 공장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장을 들어가니까 또 네. 우리 군사 문화가 그 공장 안에 라인 반장 있는 거예요. 뭐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군복 입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다면서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학교 안에 몰라 우리는. 우리 군복 대학 가서 교련복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공장을 가니까 그 어린애들 줄을 세워놓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빠따를 치고 퇴근 전에 빠따를 쳐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군기 잡는다고. 군기 잡는다고. 아이 진짜. 그리고 뭐 당연히 일하다 보면 또 심심하면 때리고 또 성질 나면 때리고. 내가 보니까 스포츠였어. 그러니까. 그럼 애들끼리 싸움 시켜가지고 뭐 야 브라보 콘 내기 진놈이 사다. 그리고 갈취당하는 거죠 사실. 완전 정글이었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시키는 사람을 연구를 한 게 나름. 야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우리를 때리지? 봤더니 고졸이더라고. 제가 눈이 번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중졸 가지고 안 되는구나. 고졸돼서 반장 돼야지. 반장 돼야지. 막 그거예요. 아유, 나도 맞지 말고 좀 살아봐야지. 그때 생긴 꿈이 검정고시도 고졸이 가능하니까 고졸 자격증을 따면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공부 시작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또 검정고시 네. 해가지고 내가 저 반장 돼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영어를 안 배웠으니까 이제 단과학원에서 영어 공부하고 수학 보충하고 해가지고 다시 80년 4월에 이제 대입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격 검정고시를. 근데 해봤더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 관리자 해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검정고시 자격을 딴 것만 가지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사에서 야 그러면 너 반장해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가는 생각 아예 꿈도 못 꾸고. 대학까지 간다는 건 대학을 목적으로 아예 계획이 해서 없었고. 예. 머릿속에 나는 대학을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구나 그때는. 그래도 제가 공부는 계속했어요. 왜요? 본능 같은 겁니까? 본능이 아니고 네. 확신 때문이지. 어떤 확신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돌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얘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당신 호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우리 어머님이 사실 9남매를 낳았는데 네.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생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저를 낳은 날을. 근데 어머니는 물론 부정하셨어. 내가 알지만 한번 확인차 물어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럼 확인차 물어보시는데 말로 껍뿌리 한 대를 갖다 드렸습니까?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이러고 농담한다고 그랬는데 음력을 22일이냐 23일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경상도 말로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 네, 전바치를 점쟁이. 전바치라고 그러죠. 이 전바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얘를 23일이다. 얘는 22일이 아니고. 생일을 점쟁이가 뭘 한다고 정해줘. 본 적도 없나 뭐. 그러니까 점쟁이죠. 둘 중에 하나니까 하여튼 23일이다.
이 어머님이 그때 네. 그 시절에는 달력을 뭐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22일이나 3일이었나 헷갈리시는데. 더군다나 음력. 그러니까 네. 생일을 정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가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야지 그때. 그러니까 확인할 길은 딱 점쟁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 전밭이라고 하는 게 밭인 줄 알았습니다. 그 왜 그 디즈니랜드의 그 만화를 애들은 믿잖아요. 그걸 믿는 나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밭이 이게 말을 해줬다고 상상을 했어요. 아, 점쟁이가 아니라. 점을 쳐주는 밭. 그러니까 자연이. 나 자연이 얘기해줬다고. 어린 나이에 자연이 어머니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야를 잘 키우면 당신 호강한다. 이렇게 호강한다. 얘기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심심할 때마다. 그거 사실 생일 기억 못해서 미안해서 하는 말인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23일이 된 이유는 23일이 사주에 맞춰보니 22일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가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평생 생일을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그 점쟁이 어느 순간 그냥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아니, 거꾸로 한 대 주니까 말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장부에는 22일이라고 써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장부에는 딸입니다 딱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항의하러 오잖아요. 내 딸이라고 그랬는데. 봐봐라. 요 증거가 여기. 자, 어쨌든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네. 언젠가는 뭐가 돼.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 그 어머님의 그때 암시가 네. 어린아이 이재명이에게. 그러니까 소위 무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도전을. 예를 들면 대학 가려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형편상 도저히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몰라. 뭐니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건 그거기 때문에 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다 대학 가기로 한 건 언제예요? 그게 제가 참 오해받는 건데 저 사람이 전두환 장학금 받고 대학 갔다는 공격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뭐 댓글을 안 보실 테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전두환으로 말미암아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전두환이 80년에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렇죠. 80년 말에.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본고사를 폐지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과외 금지시켜버렸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오로지 학력고사만으로 전 수험생을 65만 등에서 1등까지 줄을 쫙 세운 다음에 오로지 그것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한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1학번부터 뭐가 생겼냐면 인문계 몇 등 안에는 등록금 면제하고 그 생겼어요. 생활비로 한 달에 20만 원 줌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대학 장학금. 네네. 등록금 면제. 면제에 뭐 학비 보조금 월 얼마. 아, 저거면 나 갈 수 있다. 그러죠. 등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다. 이거다. 그럼 월급 내가 받고 할 수 있다. 대학교 등록금 면제 받고. 월급 받으면서. 그때 제가 월급이 한 달에 한 6만 원 이 정도였는데 6만 원 좀 넘는. 한 달에 2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장학금으로. 장학금으로 한 달에. 이게 등록금을 면제. 이거 웬 떡이냐 이거. 학교를 그냥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역전. 돈 때문에도 대학을 가신 거네.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월급 6만 원인데 학교에서 2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아니 그 등록금을 면제해가면서 공짜로 가르쳐 주면서. 아니 이거 무조건 도전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제가 그래서 학원을 드디어 야간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학력고사 학원을 다녔습니다. 드디어 네. 본격적으로 3월달에 입시하고 입시학원을 딱 갔는데 매달 입시학원은 저걸 보잖아요. 그 평가 시험을 그때 봤잖아요. 그래가 저걸 해줬어요. 당신 등수는 몇 등. 맞아요. 근데 우리는 최하 3,000등 이내에 들어가야 돈을 받고 갈 수 있는데. 전국 3,000등 안에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3,000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좀 액수를 많이 받으려면 1,500등 안에 내야 되는데. 그때는 모의고사라고 불렀어요. 그거.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죠. 전국 등수가 나오지 그때. 나오죠. 네. 3월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40몇만 등 나온 거예요. 40몇만 3,00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 처음 봤는데 네. 40몇만 등 했다. 네. 대학 가기 어렵지. 그래도 제가 또 믿는 게 있잖아요. 믿는 게 있죠. 전바치에 다시 말해준.
다시 엄마한테 말을 걸었다더라. 그래 맞아. 그래서 나중에 사람인 걸 알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아, 이 토템이 나온 이재명이네. 맞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자 초등학생들 시장실에 놀러 오면요 꿈이 뭔지를 말하게 해가지고 다 사인해가지고 꼭 과학자 되세요. 꼭 건물주 되세요. 내가 다 써줬어요. 시장하면서 이게 주는 암시 효과가 너무 크다는 걸 그때 체험한 거예요. 아니, 그건 또 밭이잖아요. 아이, 시장하고 다르지. 그래도 시장이 좀 대단해. 거대한 자연이 지금 얘기해 준 건데. 근데 지금도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다시 써달라고. 왜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아버지가 쫙쫙 찢어버렸어요. 국민의힘 지지자. 아버지가 이재명의 짝짝짝. 엄마가 찢지 말라는데 아버지가 찢었다. 근데 내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도지사 돼가지고 많이 써서 우편 보내준 거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받았는데 네. 요거 부적처럼 여겼는데 오늘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하지 마. 너 나빠. 너 큰일 낼 놈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넌 잘 낼 놈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요건 그만하고요 이제. 3월 달에 40몇만 등을 받고 나니까 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나? 전국 비교를 처음 해본 전국이 거죠. 처음 해본 거죠. 근데 다음 달에 시험을 보니까 네. 10만 등이 올라갔더라고. 10만 원이. 그것도 재미지 그거. 네, 그거 재밌더라고 또. 그거 쫙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7월까지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어. 학원을. 왜요? 퇴근해가지고 버스 타고 갔다가 오는 그 버스 타는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 내가 그냥 독학하자. 네. 가르쳐 주는 게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건방에 하늘 찔러가지고. 네. 제가 원래 검정고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검정고시 스타일.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장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그만뒀어요. 드디어. 11월에 시험 보니까.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어요? 동의하셨죠. 애틋하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네, 10월 달 시험에는 1,000몇백 대까지 올랐어요. 서울대 들어갈 실력인데 이 정도면. 그리고 독학을 혼자 그냥 독서실에서 밤새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등록금을 연재하고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대학을 갔죠. 그래서 그 전두환 덕에 간 거예요, 결국. 뭐 내가 그 인간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광주 욕했다가 내가 참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도 바꿨지만.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이 없으셨네. 제일 아쉽죠,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 인생에서 제일 도움되는 존재가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초등학교 동창 47명. 그때 그 시절에 공장 같이 다녔던 친구 연락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동문이 없기 때문에 공장 동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공장을 제가 2년 넘게 다녔는데 그 오리엔트 공장에 같이 다녔던 그 또래 지금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장 선거 때도 그 친구들 많이 도와줬어요. 10대 시절 공장에서 같이 보냈던 같이 친구들. 보냈고 그 친구들은 평생 친구죠 그러면. 그렇죠. 네. 지사가 됐든 말든 네, 어릴 때 관계없이. 친구지. 네. 네. 지사님도 그 양반들 하고는 마음 터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뭐 야 새끼야 저 새끼야 하고 이제 막 술도 아직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10대 시절 그러면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본드 마시고. 그렇죠. 예, 뭐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점쟁이 때문이라니까. 나는 분명히 뭐가 잘 돼. 나는 뭔가 될 거야. 이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뭔진 모르지만. 근거는 없으나. 근거는 없지만. 근거는 없으나 다시 말했다고 하니까. 다시 말했고. 근데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는 주된 근거고 네. 부수적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걸리 비를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먼 친척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얘 귀가 말이야. 이게 부척이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이 터무니없다. 터무니 있어요. 다시 말해주고. 근데 먼 친척이 한마디 해주고. 근데 그 먼 친척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는 뭐 귀가 잘생겨가지고 성냥개피를 귀에다 이렇게 저한테 막 대보면서 야 2개나 들어간다 너는 그러니까. 크게 될 놈이네. 이 얘기를 몇 차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지. 참 팔랑기네.
내가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긴 하죠. 뭐. 그러니까 내가 그거밖에 없지. 뭐.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기댈 데가 없었는데, 봤지? 그것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데. 네. 점쟁이 사투리를 했을 뿐인데, 네. 밭을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동네 먼 친척이 와가지고 네, 네. 청량깨비 대해가지고 두 개.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기가 이거 평균기보다 긴 거 봐야. 아니, 여기 밑에 귓밥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간다 그거예요. 기가 입 성냥 들어가는 거 봐라야. 얼굴. 예.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근거도 근거가 됐죠. 절절하게 매달린 거지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공장에 다니면 회식을 많이 합니다. 네. 회식을 하면 애고 어린이고 술을 마셔요. 거기 뭐 특별한 윤리가 있겠어. 네, 맞다. 다 술 먹고 뭐 그저 폭력 사건도 많고 네. 여공을 뭐 어떻게 했다느니 막 완전 아사리판이었는데 네. 제가 회식을 정글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때 이제 회식을 가도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나는 다시 말해줬어. 뭐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 일기장에 그게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머리 나빠진다. 그래서 아직도 담배를 안 하시는구나. 지금 왕창 피죠. 지금 왕창 피죠. 고등법원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부터. 아니 이제 갑자기 점프하자면 저 대법원에 네. 걸려있을 때 네. 밭이 거짓말했나 보다. 망이망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망이망소이. 야, 나 진짜 망이망소이 하다가 진짜 진격도 못하고 여기서 참수 당하나 보다. 근데 전바치가 그랬어. 전바치. 네? 자, 그러니까 기댈 데가 너무 없으셨어. 네, 그렇죠. 너무 그래서 딱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는 밭, 하나는 성냥개비 두 개. 그러다가 왜 사실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또 다른 결정인데. 그거는 매우 단순한데요. 네. 하여튼 저 대학을 선택한 기준은 안전하게 학점 제한 없이 생계비를 계속 지원하는. 가장 한양대는 많이 주긴 한데 네. 3.5 이상을 넘겨야 되는데 학점을 안정적으로 주는 것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입학 성적 가지고 줬는데. 네. 네. 그리고 가서 과를 골라야 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 제일 높은 데를 고른 게 법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첫째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주는 것. 둘째 내 점수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커트라인? 제 커트라인 높은데. 그래서 법대가 됐구나. 그걸 법대 된 거예요. 근데 법대를 갔는데 그때 경제학과가 높았으면 경제학과로 가는 건데. 그렇죠. 당연히. 근데 법대가 제일 높았어 그때는. 원래 의대를 갔으면 의대도 커트라인이 높았거든요. 네. 의대를 갈 수도 있는데 의대는 뭘 더 내래. 그 면제 말고 돈을 내래. 그래서 안 돼. 그건 안 하고 그래서 배제. 대학을 갔는데 선배들이 우리를 모아놓고요. 이 사람이 뭐 고시를 합격했대. 고시가 뭐지? 이 사법고시라고 하는 걸 보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행정고시. 선배들이 또 와가지고. 선배들이 모아놓고 지금 모아놓고 후배들한테. 얘가 말이야. 얘가 사법고시 해가지고 지금, 연수원에서 뭘 하고 있어. 이런 거. 저런 게 있었어?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고시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구나. 그때 가서. 사회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일단 뭐 헤엄쳐서 나오는 게 바쁜데 지금 뭐. 그 담장을 일단 넘고 봐야지. 일단 공장에서 담장을 넘어서 대학 들어갔더니, 이런 게 있어? 좋다지 사법고시. 맞습니다. 근데 공부머리가 있으셨네. 빨리빨리 공부하셨네. 사법고시도 보니까 4년 만에 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학. 네, 4학년 하면서 됐죠.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하고는 달랐죠. 한 해 300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진짜 어려웠지.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그전에는 120, 3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기 한 3, 4년 전? 이때부터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도 적은 거지. 전국 300등만 뽑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3학년 때 1차 시험 됐다가 4학년 때 2차 시험 떨어지고요. 5학년 때 이제 졸업하면서 1, 2차 동시에 합격해서 됐는데 아마 제가 4학년 때 됐으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내 개인적 길을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1년 더 공부를 하면서 철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하면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준 돈이 없으니까. 저하고 많은 갈등에 있다가 돌아가신 우리 셋째 형님. 네. 그 셋째 형님 제가 대학에서 장학금 받아서
그 학원비 대드리고 생활비 대드려서 그러셨다면서요. 공부해서 대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생활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네. 받아서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네. 집에도 한 5만 원 드리고 뭐 형님 뭐 학원비도 학원비 대드리고 그 교통비 뭐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상황이 떨어졌으니까 네. 장학금은 없고 그걸 끊어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도 모아놨던 돈으로 저를 이제 처음으로 고시원비 대주시고 우리 셋째 형님도 그 형님이 받은 장학금으로 저를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장학금으로 형은 결국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 그 형님이 또 장학금 받은 걸로 이제 동생한테 해서 그걸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때가 딱 87년 사회 대격변기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 커요. 근데 사부님 연수원에서도 맨날 뭐 돌 던지러 다니고 그 미도파 앞에 맨날 그 돌 깨서 던지고 그러고 다녔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바뀌어서 제 인생 좌표가 바뀌는데 크게 도움이 됐죠. 그때 사법연수원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와가지고 네, 뭐 강연했다면서요? 노동법학계 강연 오셨었죠. 그 양반은 그 시절에도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는데. 그렇죠. 그분은 좀 정말로 특이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판사 잠깐 하다가 나와서 등기 사무 하시고 네. 변호사도 원래 안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점에서 닮았죠. 네.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아웃사이더인데 이분이 노동운동 하시고 네. 아주 격렬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싸우시던 인권 변호사. 종류가 완전히 달랐죠. 그 네. 양반은. 그분이 와서 이제 저희한테 강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기억나는 것은 기억난다 그거예요. 물론 다른 얘기 변호사는 많은데. 굶지 않는다. 제가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판사할까 검사할까 변호사할까. 검사할까 네. 변호사할까. 근데 변호사 26살에 개업해가지고 먹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26살짜리가. 그렇죠. 바로 변호사 가는 경우 드물었지. 그렇죠. 실력이 안 돼서 갈 수도 있어도. 그렇지. 저는 성남으로 가서 노동운동 지원, 뭐 인권운동 지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개업해야 되고. 네. 근데 26살짜리가 뭔 할수 소리 먹고 있을까, 사냐. 내가? 그러니까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뭐 야 6개월만 검사 판사 하다 나가라. 그럼 정관된다. 예? 다들 그렇게 했죠. 다 그렇게 했죠. 코스를. 근데 제가 그때 들어갔다 나올 자신이 없더라고. 들어가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맞아요. 이 길이 내 힘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겠더라고. 안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요새 난 농담 중에 제가 딱 특수부 검사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집요하고, 독하고 막 이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못지않은 특수검사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데 동의.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 최근에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조기에 잘렸을 거래요. 조기 잘렸어. 까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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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동의. 네. 어쨌든 그때 고민이 발령 1년이라도 또 6개월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인권 변호사 하러 나가겠다고 다 막 결의도 하고 막 87년이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는.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했던 변호사를 굶지 않는다는 것은 네. 당신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마라. 그러지 판사나 마라. 검사로 가지 말고 네. 바로 뛰어들어라. 맞아요. 그 얘기. 그 말이구나. 네. 왜냐하면 진짜 어린 나이에 두렵거든요. 그렇죠. 네. 두려운데 그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지 왔는데 그래서 사실 갈등되거든요. 앞에는 진짜 왕관이 기다리고 저기는 진짜 진흙탕길인데 그러니까. 막상 뛰어내려 무섭거든. 그때 먼저 뛰어내렸던 노무현 딱 와가지고 야 밥 안 굽는다. 그렇게 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만하다 야. 말하는데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정을 확실하게 한 거죠. 그전에도 말은만 했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노무현 변호사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 한마디가 향도 역할을 해준 거 옛날 전바치에. 그러니까 당시 생초자 네. 이재명한테 저리로 가도 된다. 네. 길을 보여준 거구나. 네,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이네. 그러면 요새는 그 꽉 막힌 길이라고 정말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외롭고 무서워서 일단 이 사회 체제 자체도 무섭고요. 근데 그때 87년 뭐 이럴 때니까. 백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동창도 없고 혈혈 당신인데. 별을 단신이고 어디
가서 의논할 만한 친척도 없고 그렇죠.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사람이 없는데 이제 노무현 변호사 와서 말도 멋있게 하잖아요. 자신감 뿜뿜 생긴 거예요. 자신감 뿜뿜 생긴. 네. 이리로 가도 되나 보다. 네. 확정을 한 거죠.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이게 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조영래 변호사님한테 유명한 분을 또 만나시고 네, 또. 그 자원봉사를 했어. 망원동 수재 사건 소송을 하는데 네. 조영래 변호사, 박주현 의원, 박서군 대표 그 시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 변호사 밑으로 운동가죠. 가가지고 위대한 운동가죠. 운동하죠. 일찍 가셨지만 담배를 정말 많이 피시던데. 그 밑에 들어가셨구나. 네네네.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자원봉사를 해드렸는데 자원봉사. 제가 개업할 때 네. 그분이 나름 돈 500만 원을 저한테 빌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에다가 이제 동네 은행에서? 신용금고에서 500만 원에 1000만 원 빌려가 제가 개업했죠. 그러니까 금융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다. 네, 그 500만 원 빌리게 해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성남에서 변호사를 그렇죠. 예. 개업한 겁니까? 그러죠. 그게 참 절묘하네. 되돌아보면 절묘하다는 게 아버지가 이제 그때 네. 이 도리집구땡만 안 하셨어도 그렇지. 그리고 자리를 이 성남에서 잡지 않으셨어도 성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빈민과 도시가 만나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도 하고 거기서 정치도 시작하게 되는 그렇죠. 뭐 출발점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적의 장소예요. 저는 이제 지사님한테. 제가 노동법을 네. 공부도 많이 했고 저는 노동 현장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겪었던 거. 내가 겪었던 내 그 동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 자, 그런데 연애는 언제 한 겁니까? 그럼. 그거는 뭐 변호사 하다가 대학 때는 아니고? 대학 때는 아니고 대학 때는 연애도 안 해봤어요? 꽁무니만 쫓아다닌다 말하고 이제 축제 때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성공한 적은 없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고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겠지만 경험치가 없잖아 지금. 중고등학교 그리고 시절의 경험치가. 제가 중고등학교 경험치도 경험치인데 지금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을 돌아보니까요. 몰골이 절대로 여자가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고무신 신고 결혼복 바지에 뭐 이러고 1년 내내 몇 년을 그렇게 보내버리더라고. 나는 사법고시만 한다. 시험만 본다. 왜냐면 나는 같이 얘기해 준 사람이 같이 얘기해서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쁘다. 그래서 이제 축제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잠깐 해서 뭐 될 리가 있나 그래요. 상대가 도망가고 네. 뭐야 이 새끼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는 이제 변호사 개업하고 나중에 만났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네. 이제 진짜 자리 잡았어 일단 장사가 안 돼. 뭘 자리를 자기 뭘 자리를 잡아요. 아니 그러니까 26살짜리 이거 새파란 변호사라고 앉아 있는데 나이 들어 보이려고 검은 안경 쓰고 폼을 잡고 앉아 있는데 변호사라고 명패 붙여놨는데 저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저 변호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데요. 그러면 가버려 그냥. 그렇지. 이게 판사를 한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한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꿈이 또 있었거든요. 소소한 꿈.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컷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때까지도 형편이 나아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그러죠. 그때 생맥주 나올 때예요. 생맥주 한 잔에 500원 할 때. 생맥주에 노가리 1,000원에 10마리 주는 거 있잖아요. 저만한 거. 근데 이거를 놓고 시컷 먹는 게 꿈이어서 저 변호사 개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막 생맥주에 노가리로. 생맥주. 그때 영업. 그 시점에서 가장 사치지. 네, 가장 사치죠. 그러니까 뭐 12시에 문을 닫으면 주인이 문을 잠그고 가면 나 혼자 새벽까지 계속 술을 먹다가 와서 열어주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법정으로 출근. 그러니까 놀 줄을 몰랐어.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밖에 없어. 놀 줄을 몰랐어. 그때까지 삶의 코스라는 게 각박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6개월을 그렇게 놀다 보니까 이러다 인간 망가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제 마음 먹었죠. 무슨 모든 게 다. 야, 이러다 나 혼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알코올 중독되거나 나를 누군가 컨트롤해줄 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때도 우리는 참 현실적이거든요. 8월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결혼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8월에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수소문을 쫙 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다가 쫙 뿌렸어요. 딱 뿌렸어. 예. 나 지금 찾는다 사람. 찾는다. 예. 소개해주라. 그 중에서 반드시 결혼한다. 딱 마음에 들고 이런 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고. 라고 생각했죠. 라고 생각했고 주변에다가 이제 쫙 수소문을 했어요. 나 소개 좀 해줘. 그래가지고 쫙 뿌렸어. 5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차근차근 들어온. 네. 예. 5명을 8월에 쫙 이렇게 약속을 배치해가지고. 잡았어. 쫙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을 3번째 만났어요.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며칠이요? 8월 9일인가 그랬다. 야, 그거 딱 기억하시네. 롯데 어디요? 롯데 그 1층 커피숍 있어요. 롯데 호텔에. 잠실에. 네, 잠실 롯데. 소공동? 아, 잠실. 잠실.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죠. 네. 아니, 그때 이제 007 미팅을 한 거예요. 아무 소개자 없이. 손님 중에 뭐 누구시 있나요? 뭐 이거 자 띵동띵동 하는 거 그때 있었어요. 이러면 칠판에 써가지고 이거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지. 삐삐도 없었으니까. 삐삐도 없어. 띵동띵동 뭐 김혜경 씨 찾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찾아서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만나서 바로 결혼을 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는데. 보자마자? 예. 네. 아 싫지 않더라고. 뭐 싫지 않더라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걸 한눈에 반한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말 잘하세요, 지금. 사실 일도 안 하고 막 쫓아다녔어, 사실은. 아니, 천년했는데 제대로. 네. 홀딱 정신 나가지. 먼저 뭘 나갔죠. 정신 나가.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배치된 그렇죠. 라인업 하다 중에 세 번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세 내가. 번째 만나자마자 어머. 근데 4번, 5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때 번도 남아 진짜 있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아, 두 번 더 채울 건가 말 건가. 남들이 지금 어렵게 잡아준 건데. 그렇죠. 안 한다고 그럴 거냐. 아니면 채우긴 할 거냐. 혹시 그렇죠. 더 좋은 게 혹시, 있을지 아니, 혹시는 그건 이미 버렸고. 아, 이미 끝났고. 네, 끝났고. 아, 이 여자다. 끝났고 이미 제가 만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하자 그래버렸거든요. 아, 이미. 근데 저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겠지, 처음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만나봐야 서너 번 만났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러니까 오생약수 가가지고 있다가 저 같이 살아주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 이상한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2명이 남았다. 2명이 남았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했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만나라고 하지. 그래서 만났어요, 둘 다. 아니, 그거는 만나라고 해놓고 아니야 안 만날게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건 또 모르고. 그런데 5번째 만난 여성이 내가 왜 미리 결정했지 이런 생각이 아십니까 이거? 알아요, 다. 예, 다 해가지고.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죠. 5번째. 내가 성급했다. 이미 말을 다 결혼하자 해놓고. 말해버렸어요, 이미. 말했고.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무슨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내가 말을 했다. 말했잖아. 그래서 제가 10월에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네. 2달 후에 이미. 하지만 그때 답을 했어요 바로? 답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아직 묶인 건 아니었는데. 그건 아니었는데. 5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끝났다. 눈물을 웃고. 눈물을 삼키며. 자, 이 방송 들으신 5번 분 그분은 자기가 5번인지 모르죠. 진심은 그 날짜가 어떻게 돼요? 날짜. 안 가르쳐주지. 90년 그때 5번째도 그 롯데에서 만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1990년 8월 하순경 청년 이재명과 소개팅 하실 이름 기억 안 날 거고 저도 이름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죠. 그거는. 아니 이 새끼 날 걷어차하고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 여자분은. 자 그래서 그리고 워낙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또 빠졌어요. 네? 이미 빠졌어 거기에.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여전히 네. 5번도 걷어찼는데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그때 좀 억울하더라고. 억울하더라고. 근데요. 그래서 저는 그해 가을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언제 봤다고 지금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 진짜 의심했대. 당연하지. 그 아내의
그 고모부 이런 분들이 저 확인해봐라. 저 아무리 사기꾼 비슷한 느낌이. 그렇지. 그것도 혼빙 아니야, 저 새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마음을 다 줬으니까 마음을 다 주고 나 꼭 결혼해야 되겠다. 안 하면 일주일 만에 이미 마음을 다 줬고 난 너다. 난 그래도 뭐 이미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 300만 원만 빌려달라 했더니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그런데 그 여자친구한테 집을 어떻게 우리 구해봐야 되는데 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럼 당연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일단 만나자마자 결혼해놓고 좀 이따가 야돈 300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거 아무리 이상하다고 저 새끼 저거 좀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300 없어서 안 빌려줬냐? 있는데 안 빌려준다 했더니 있었지. 당연히 사기꾼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야 결혼할래? 그러고 났어. 나 변호사인데 300만 빌려줄래? 이게 전형적인 코스지 이게. 있어도 안 빌려주지. 네. 그건 정상이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결혼했죠 저희가. 네, 두 달은 말이 안 되죠 그 시절에. 그래서 8월에 만나서 다음에 3월에 결혼한 거예요. 이건 사모님 버전도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검증을 좀 했겠지. 아니 심부름 센터가 따라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때. 또 가서 혼날지 모르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누구 보내가지고 그 놈이 앉아 있는지 알아봐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렇지 당연히 해봐야죠. 그치. 내가 물어봤어요. 해봤지? 그래 물어봤더니 안 했다 하더라고. 해봤어. 나 알 수는 없어요. 해봤어. 아니 심부름 센터 시켰을 수도 있어. 자 변호사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야 이러면 큰일 나겠다 인간 되려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결혼해야 되겠다. 네. 근데 세 번째 만난 여인과 네. 다섯 번째를 버리고 그러면 고백을 할 것도 없네? 일주일 만나자마자 결혼을 내가 벌어갔으니까. 아마 4일 만에 결혼하자고. 4일 만에? 네. 4일쯤 됐을 것 같아요. 헐떡 반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얄팍했냐면 또 다섯 번째 여인 보자마자 사모님이 왜 그래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했는지 들어보셨어요? 이유를? 그 사실은 이 사람하고 결혼을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하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지.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무래도 결혼하자는 말도 안 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비상수단으로 제가 제 일기장을 준 거예요. 비상수단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려울 때만 일기 쓴 거예요. 공장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공부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쓴 거? 그러니까 제가 78년 정도부터 쓴 것 같더라고요.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쓴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고시 공부 끝낼 때쯤 무렵까지 쓴 거예요. 그걸 왜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컷들의 전략 중 하나.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동정과 연민을 바라는 거죠. 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내려주셨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은 그게 제일 큰 영향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남자 변호사 이미 된 다음에 만났으니까 네네. 20대 중반에 변호사가 돼 있는데 보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약간 치명적이었나 봐. 치명적이죠. 그거는 지금 해도 치명적이 신고당해. 반전이 일어났구나 그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그래서 어떤 그게 성공했대요. 자기 본인 얘기로는. 구보 살피셔서. 네, 구보 살피셔서.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구나. 네. 그런데 변호사가 됐잖아요. 2000년 이후에는 지사님이 여기저기 등장해요. 네. 시민사회 운동 역사에 보면 2000년, 2004년 요 사이에 보면 이 성남 지역에서 발군의 이 시민운동가였어 보니까 기록이 많아. 맞습니다. 98년 정도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90년대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한 10년 정도가 없죠. 네. 그럼 뭐 하셨어요? 그 89년 3월에 개업을 했는데 89년부터 90 한 2, 3년까지는 노동운동이 절정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노동운동 지원을 위해서 성남으로 왔고 본인이 겪어봤던 그 자리로 되돌아온 거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나 뻔히 아니까 난 네네. 정말 정확하게 아니까 네. 그리고 갔어. 예? 되돌아가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장명국 선생이 석탑이라고 하는 노동 상담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 석탑에 저 자원봉사를 다녔었는데 그 멤버들이 성남에다 일터라고 하는 노동 상담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제일 먼저 합류했고, 근데 성남은 노동운동이 활발할 때예요. 전국의 운동가들이 막 다 성남을 거쳐갈 만큼. 여기 이제 화역고다 이렇게 봤으니까요. 도시 빈민들이 자리 잡아 갈 많고, 노동자 많고, 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글로 갔었잖아요. 데모하고 도망가기 좋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천 쪽이 노동 상담 지원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천의 노동 상담소를 제가 몇 년 만들어서 운영했죠. 지금도 그 운동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데, 근데 그것도 하고, 이제 성남에서는 뭐 퇴고 소송이나 뭐 구속되거나 이러면 이제 변호, 상담, 노동, 뭐 조합, 조직 지원, 노동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광주 상담소도 저희가 운영하고, 이제 주로 노동 운동을 지원했죠. 근데 그때는 일부러 사실 제가 일부러 안 알린 거예요. 인간 극장인가 인간 시장인가 뭐 있어서 그때 프로그램에. 아, 인간 극장이 있었죠. 네, TV. 그래서 출연하라고 교섭이 온 거예요. 휴먼 다큐였죠. 한 개업하고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 극장에서 차들 지역 사회에 네, 일종의 뭐 인권 변호사 이런 그런 걸로 그런 역할을 조그맣게 하셨구나 그때는. 근데 그때 우리끼리 의논을 한번 했어요.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성남을 벗어나지 않는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지역을 하나씩 골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되 상층 운동은 하지 않는다. 토대를 바꿔야 진짜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지역을 하나씩 만든다. 그래서 저는 성남으로, 예를 들면 뭐 최원식 전 의원은 부천으로, 정성 의원은 뭐 의정부로 이런 식으로 다 나뉜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보적 이론의 근본이죠. 네. 나름 이제 그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도 노출되면 하부 구조로 다 중심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기로 하고 계속 저희는 지역 현장 천착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념의 세례를 폭풍처럼 봤던 이제 80년대 시절에 대학교 다니셨고. 그러죠. 뭐 하부 구조로 들어간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우리는 그 시절 바닥으로 용어로. 뿌리로 네. 벗어나지 말자. 바람 피지 말자. 쉽게 말하면 바람 들잖아요. 모든 인권 사건, 저희 뭐 노동 사건, 시국 사건, 양심수, 조직 사건, 이건 성남 관할 사건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성남 법원 관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94년 정도부터 시작된 게 시민운동이에요. 그래서 서울 참여연대 생길 때. 참여연대 그쯤 생겼어요. 네, 그때 90년 중반. 94년 같은 해 생겼어요. 우리가 박 시장께서 그 만들고 우리는 거기 맞춰서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연대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동네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동네 변호사였어요. 동네 변호사였다가 97, 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들이 조금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2000년에 자잘자잘한 거 말고 전국 사건이 된 게 그때 민주노총의 유치장 수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부 알몸 수사 사건, 네. 그 사건을 변호했어. 맞아요. 그때 당시 성남경찰서, 지금 수정경찰서인데. 그렇죠. 유치장 수감하는데 여성조합부단들한테 옷 다 벗어라. 가혹 수사였지. 네. 그거를 변호사를 맡으셨고 그게 전국 뉴스가 됐고 그때 MBC가 취재를 하고 그랬던가요? 인터뷰를 한 걸 내가 찾았어요. 좀 찾았는데 진짜 어리더라고. 그렇죠. 2000년이면 31살 뭐 서너 살 그럴 때지. 30대 이재명 30대 이제 초반. 이게 전국 사건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경찰서에 접견을 가면 접견을 안 시켜줬어요. 철문을 딱 잠가버려 그냥 정문을. 그럼 그 밤새고. 이걸로 전국에 처음으로 맞아요. 등장하셨고 자극적인 주제다 보니까 전국 언론이 붙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분당 아파트 특혜 분양이라는 사건이 크게 그렇죠. 있었어요. 거기에 2002년 크게 때. 나갔죠. 이게 큽니다. 제가 그 사건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건설 깡패들 그럼요. 네. 가스총 차고 다니셨다면서요. 총기 소지 허가 받아가지고 네. 그 6연발 가스총을 양복 뒤집어내면 날 넣고 다녔어요. 지역 이권하고 이제 부딪힌 거지. 동네 토건 비리 이제 소위 그렇죠. 이제 토건 토건 마피아들하고 한판 붙었다가 제가 이제
만방으로 깨졌죠. 그래서 이제 가스총 차고 다니고. 예. 그러다가 예.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성남 개발 한참 되면서 시립병원이 이제 그렇죠. 예, 예. 문을 닫아요. 공공병원이. 그때 이제 성남시가 최초로 시민 발의해가지고. 그렇죠. 첫 대한민국 역사의 첫 주민 발의 맞아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남이 가진 상징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첫 시민 발의가 이루어져서 공공병원 지으려고 시의회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날치기로 아예 그렇죠. 네. 기각시키지.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해버렸지. 그리고 이때 그래서 시의원들이 나가자 또 열받은 이재명 의원들 잡으러 다니고 저는 안 잡으러 다니고 방청객이 잡으러 다녔고 제가 뛰어 들어가서 앉아서 엉엉 우는 게 다예요. 영상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거 보면 막. 그것도 찍어가지고 저 욕하는 영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사연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욕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때. 네, 네. 그러다가 막, 울고. 억울해가지고. 맞아요. 억울해가지고. 왜냐면은 다 오니까. 공공병원 짓자고 처음으로 시민 발의를 했는데 보수시의회에서 날려버린 거지. 한마디로 상정도 안 하고 날려버린 거지. 네. 생 고생해서 시민 동의 얻어서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예? 그 한겨울에 서명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우리가 10만 명을 받았고요. 주민등록관에서 지장 찍어서 받은 게 한 18,500 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찍은 게. 특수공무 집행방해죠. 두 번째 수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전과 중에 두 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사 진행을 방해한 거죠. 사회 진행을 방해. 그리고 그때 저는 대표기 때문에 그랬죠. 그 운동의 대표기 때문에 그 자리 현장에 있었고 그때 시립병원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였어요. 네. 근데 그 방청하던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네. 아버지가 뭐 응급치료 못 받아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원래 있는데 없애버리고. 아니 민간 병원이 장사가 안 되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지. 돈을 닫아버리고 그럼 공공병원 만들자. 다시 만들자고 하는데 야, 그 무슨 저기 병원 짓는데 예산을 쓰냐?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시민 동의 다 받아서 발의했는데 올라가다가 부결된 게 아니야. 네. 폐기시켜버린 거지. 폐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부결됐으면 더 억울한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폐기되니까 사활이 지르고 막 울고 방청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때 턱이 작았어. 그래서 요새 새로 지는 데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못 넘어오게. 막 날라가고 그때 소리 지르는 영상이 남아가지고 이 거친 이재명을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 수배됐죠? 수배됐죠. 저번에는 구속돼 버렸고 파크뷰 특혜 분양 뭐 이거 하다가는 이제 검사 사칭 주범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검사 사칭. 아니거든요. PD가 취재하는 거 옆에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어떻게 됐냐면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KBS PD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하면서 나를 인터뷰를 하러 왔어. 시장한테 뭘 물어보면 되냐. 그래서 이거 물어봐라 저거 물어봐 가르쳐 줬지 다 그전에. 그 인터뷰를 하러 오는 길에 얘네들이 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수원지검 특수부인데 그거 계시냐 이렇게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안 된 거예요. 담당 검사인데 전화해라. 그런데 나하고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검사가 이런다가 누구냐고 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난 당연히 가르쳐줬지. 그랬더니 내가 수원지검의 땡땡땡 검사인데 나한테 사실대로 다 불면 봐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 PD한테. 그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PD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좀 주라. 한참 있다 그걸 받았어. 받아가 제가 그걸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또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막 전국 막 사설 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다 보고 검사 사칭 주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PD를 사주해가지고 사칭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연이구나. 그렇게 만든 아무것도 거예요. 아니구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안 해도 되겠다 이건. 네? 자, 이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영상도 나와 있고 진짜 억울해서 울고 있고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교회에 가서 밥 먹다가 또 울고 막. 저 지하에 이제 숨어 있었거든요. 지하 기도실에. 기도실 1평짜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수배됐기 때문에. 그 숨어 있었는데 그 정혜선이라고 공공병원 설립 운동 하던 간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 도시락을 사가지고 원래 온 거예요. 불쌍하게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다가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래 된 거예요. 시민들 네. 동의받아서 발의시켜서 시립병원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좌절된 게 안 되겠다. 네. 시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돼서 우리 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정치가 시작됐죠. 여기서 다시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민운동하고 변호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네. 그때까지는 정치할 생각 꿈에도 없었어요. 하다가 여기 큰 벽에 부딪히자 아 이거는 직접 정치를 해야 풀리는 거구나. 그렇게 된 거구나. 맞습니다. 파크뷰 어떻게 보냐 사건 소위 토건 마피아하고 저희가 충돌할 때 당시에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맞습니다. 네. 너 혼자 깨끗하냐 뭐 이런 거거든.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작은 동네 정의가 전국적으로 관철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내 꿈인데 주황의 저 부조리 때문에 이 지역의 정의를 포기해야 되면 내 삶이 뭐가 돼요? 되돌아보면 이게 10대 노동자 시절 경험, 그 변호사 시절에 토건적하고 부딪힌 경험, 네. 이런 공공병원 추진하다 부딪힌 경험, 네. 요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치의 토대네 이게.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매우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제가 권력 감시 활동을 했는데 그냥 94년에 시민단체 만들어서 권력 감시, 그냥 시정 감시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모든 이권 부조리는 땅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이렇게 땅의 용도를 바꾸고 뭐 인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무슨 생산을 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거기 불로소득이 제일 크니까. 주로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권력인데 한 팀이 돼가지고 해먹고 있길래 정자역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바꾸는 거 막는 운동을 제가 몇 년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처참했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뭘 했냐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20억 정도 되는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지. 그래서 왜 언론사냐? 제가 지역 언론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언론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회의가 들어왔네. 네, 그렇죠. 제가 지역 언론을 만들어야 이게 소위 언론과 확보가 돼야 사회가 정상화된다. 이 조선일보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그 언론사를 만들어주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그랬더니 협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협박하죠. 네, 뭐 밤에 새벽에 집에 전화해가지고 너네 집에 애가 지금 초림초등학교 다니지 뭐 이러면서. 그렇지. 새벽에 막. 근데 경찰 불러가지고 바꿔주면 경찰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고하냐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경찰도 한 표였어. 그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스총 사가지고. 그 다음엔 또 뭘 했냐면 음해를 시작하더라고요. 부모 때린 뭐 그 불효자다 뭐 재판하면 지는 놈이다 뭐 재판 져놓고 돈 달라 그런다 뭐 여자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를 유인물을 뿌리고 우리 변호사 아버지 앞에 데모를 하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방 일간지 있잖아요. 그런데 막 3면씩 올려가지고 찌라시 넣어서 뿌리고 그래서 동네에 제가 완전 생양아치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이 토건 비리나 부동산 문제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연구하러 대학을 갔어요. 그게 논문 표절 사건이야.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대 노동자 경험은 지금 기본소득의 정신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네, 좀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은 그때 건설 토호족들하고 싸울 때 경험 이 베이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나라의 구조적 문제더라고 이게. 네, 경험이 됐던 것이고 딱 정책적 뿌리 같은 게 거기서 나온 거네 다. 겪어 봤더니 맞습니다. 공공의료, 노동 문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문제, 뭐 토건 비리 문제, 뭐 국가 산업 경제 구조 문제 이런 게 사실 그때서 체험으로 많이 배웠죠 저는. 그러니까 겪어서가 아니라 이제 살아보니 네. 겪어보니 내 삶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과 내 가족들 이웃의 삶이 거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더라고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계층이었죠. 네, 그렇죠. 지사님이. 뭐 치명적인 혜택을 보는 집단도 있지. 물론. 그러니까 그 정반대에 서 있었던 네,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했어요. 왜냐하면 살짝만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네. 지금 성남시청이 아니고 성남구치소에서 시작하고. 맞습니다. 성격이 또 한 번 그 일을 하면 집요하기 때문에
끝장을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사가 아니라 다단계 회장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잘했을 거야. 그 아슬아슬한 길을 맞아요. 왔어. 인생에 보니까 본드를 마실 수도 있었거든 그때. 그럼요. 근데 밭이 이제 마치 얘기한 것 때문에 밭이 피한 거지. 잡아준 거야. 내 친구들 다 할 때고 저만 안 했어 진짜. 밭이. 그때 놀이였거든. 본드 마시고 술 마시고. 본드 마시고 별 보고 야 별이 움직인다 막 그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본드를 마셨거든. 네. 맞아, 본드 많이 했어요. 본드 50 본드 풀어가지고 봉다리 이렇게 입에 봉다리에 대고. 풀어서 마시고 야 별이 뛰어놀아 막 내 친구들도 그때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 맞아요. 도로가에 원래 본드 봉다리 막 널려 있고 그랬어요. 그랬죠. 새벽에.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길을 오셨네. 저는 이제 벼랑 끝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본인 이외에는 구해줄 사람은 따로 없는 거고. 삐끗하면 이제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고. 벼랑일 수도 있고 이제 거기가 떨어져 봤더니 조폭의 조폭이나 조폭의 공간이거나 불법의 세계이거나 지역 토호의 세계이거나 그 이제 기득권 이빨 속에 들어가는 거지 톱니바퀴 속으로. 그래서 농담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야, 나한테, 저는 회원들한테 다 공개했으니까. 야, 이거 나한테 20억짜리 회사 만들어가지고 나 준단다. 네. 20억이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농담으로 네. 야, 이거 우리의 양심의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자. 네. 우리가 얼마 주면은 이거 포기할까? 나만 손 띄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괴롭히니까. 이재명 자기 변호사 뭐 이거 뭐 독종인데 계속 괴롭히니까 야 돈 좀 떼줘가지고 제가 네. 보내버려라. 입을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보내놓고 언론사를 하면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5천억 정도면 우리가 팔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왜 그랬냐면 그때 이자율 계산하고 이러니까 5천억이면은 연간 그 예금해놨을 때 이자가 한 300, 3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시민단 모임의 연간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이런 시민단체를 수백 개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자세히 듣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이재명이가 20억 주니까 적다고 땡깡 놓다 안 받았다. 이렇게 지금 잡아지고 있어요. 야 20억 준다 그랬더니 가격을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세게 불러가서 안 됐다. 너무 세게 불러가 안 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변곡점이 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들어가서 낙마했어요. 경선 탈락하거나. 그러니까. 경선 탈락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였고 네. 2006년은 시장 나왔다 떨어졌죠. 그러다가 2010년에 드디어 이제 성남시장 네. 되신 거지. 요때 제가 지사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 요때. 2010년에. 왜냐하면 성남시장 그 전에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뭐. 지사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뭘 선언했냐면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네, 네. 이게 전국 뉴스가 됐거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토호들한테 주던 거 안 네. 줘. 네. 도로 갈아엎고 이런 거 안 해. 안 해. 맞아요. 내용이 그거야. 네, 맞아요. 그 내용을 모라토리움이라고 용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죠. 사실은. 네. 관심 가지라고. 충격적 단어였던 거예요. 그 모라토리움 이게 이제 IMF 때 등장했던 단어인데 그 시절만 해도 IMF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모라토리움의 의미가 전달이 됐어요. 대중에게. 그렇죠. 야, 그럼 파산 선언 아니야. 근데 내용을 제가 그때 읽어봤는데 그때 화제가 됐기 때문에 도로 갈아엎고 쓸데없는 공사하고 뭐 토하고 연계해서 부풀리는 사업들 하고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야.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천천히 채워넣겠다. 근데 이거를 모라토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야 감각이 있네 이 양반. 제가 처음으로 주목했어요. 맞습니다. 토건 비리족하고 싸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언론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내가 몰라서 난 착하니까 써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부 공격의 재료였던 거예요. 정부 공격의 재료.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언론들이 막 맨날 집 앞에 죽치고 막 이러면서 그렇지. 내가 뭐 말만 하나만 써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위 민주당 정권 타격받은 거예요. 그렇지. 저는 사실은 시의 빚이 2천억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딱 들어가가지고 인수위에서 뒤져보니까 빚이 7,20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보수 정권이 이 지하철 굴려먹었냐면 빚은 뒤로 떠넘기고 네, 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동안 이놈 저놈들 공사 따주고 화끈하게 막 써버린 거예요. 화끈하게 해서 공사 따주고 리베이트를 먹었겠지. 아, 그럼요. 먹었겠지. 그렇게 굴러갔어요. 조경공사, 뭐 토목공사, 뭐 건축공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나오니까 빚은 뒤로 떠넘기면 되고 그렇게 굴러가던 것을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악순환을 끊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해야 되죠. 삭감 안 하면 어디서 돈이 생겨. 그래가지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가지고 빚 갚으려고 충격 언어를 쓴 거예요. 그걸 저도 기사를 읽고 이해했어요. 아 이거 한다는 건데 단어를 섹시하게 선택했네. 감각이 있네. 이 사람 누군가. 처음으로 그때 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칭찬받다가요. 2달 동안은 전국 언론에 죽도록 맞아가지고 완전 그러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많거든. 자기들 욕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감각 있는데? 네. 감각 있어. 요 사이즈 지자체장으로 이런 그죠. 제일 많이 나왔어요. 승부수를 던졌어. 응? 어디서 배운 감각이십니까? 아버지입니까? 노름에 던지는. 노름 그게 아니고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던질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그때는 네. 아니 제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그 방법이었고. 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신 거 아닙니까? 본인도 2016년에 이제 대선 경선에서 욕심부리다 가산을 모두 탕진할 뻔했잖아요. 정치적 과정 다 탕진했지 사실. 요새 보니까 정말 참 미웠겠더라. 그 이후로 사실은 거의 꼴까닥 숨이 넘어가기 지저까지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그 정도까지 갔는데 되살아난 정치인은 국내 이재명 하나 있어요. 거의 죽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기적의 상황이 바로 배곡 피부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무점. 무점. 점이 없음. 그 의사가 2명이 왔었다니까요. 피부과와 성형외과. 저한테 그때 전화 한번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상의했잖아요. 도대체 이걸 내가 까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때 저는 까라고 했죠. 그러게. 제가 사실 도저히 이런 수렁이 빠져가 방법이 없는데 제가 상의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맨날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있다는 건 생각이 나는데 없다는 건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셨을 텐데 까라고 하는 건 저 하나였죠. 네,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된다고. 이미지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해명을 해야지. 그 무슨 까냐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아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못하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릴 거거든. 보좌진도 말리고 지인도 말리고 뭐 가족도 말리고 다 말렸죠. 그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했을 거거든 아마 그 말을. 내가 하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혼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일은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안 되는데 선택도 정치적 감각이죠 그것도. 그때 잘 깠어요. 제가 이렇게 벼랑 끝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잘 안 보이는 소록길이나 벼랑 끝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 끗 차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한 끗 차이예요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감각이 예민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 날이 서 있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 끗 차이인데 요렇게 하면 죽고 요렇게 하면 살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한 끗 차이라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돼.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질질질 끌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상황이 주도해서 결국 끌고 가죠. 끌려가죠. 네. 이 지사님이 그걸 할 줄 아는 그건 제가 인정. 그 생애 경험 같아요. 앞으로 가려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 거. 제가 중국 언론이 지사님을 평가한 것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재명 벼락 같다. 맞아.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어제 몇 년 전에. 맞는 표현이다 이거. 그 기로에 섰을 때 보통은 요렇게 하면은 나한테 피해가 뭐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피해가 뭐고 그거 계산하느라고 결정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되게 시간을 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이럴 때 결정해요. 그럴 때는 정말 저울에 달듯이 정확하게 한쪽을 선택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태도에 따라서 그게 성공한 선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선택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겨먹은 거대로 해요, 보통. 맞아요.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이 맞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럼요. 네. 그 감각은 저하고 비슷하세요. 네. 어려운 상황이 별로 괴롭지 않아.
지사님, 제가 칭찬 충분히 했어요. 그만. 아, 그래요? 에이, 이럴 때 좀 나도 깔때기 좀 해. 그게 뭔지 알아요, 저도. 그 아주 저도 결론을 순식간에 내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자기 생겨 먹은 대로의 결론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온갖 이론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그 결정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결정을 결과적으로 맞게 만드는 거죠. 결정의 순간에 뭐가 나한테 더 이득이고 불리한지를 그거 계산 안 나오지. 계산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그걸 끊임없이 계속 계산해. 계속 계산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보고 다른 사람이 그거 보장해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데. 이저울로 하면 이건데 저저울로 하면 또 그러니까 달라? 그게 큰 차이점이 지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진짜 생각하는데요. 네. 그건 배울 수가 없어요. 결정을 못하면 네. 모두의 고통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벼랑 끝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네. 이제 끝이야 그때가. 그래서 엄청나게 신중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말 하실 줄 알았어 내가. 제가 되게 이렇게 덜렁대고 막 저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결정이 빠르니까. 네. 집행이 빠르니까. 이 사람 이거 막 저지르는 것 같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고전의 모든 가능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해요. 자랑으로 넘어가시죠. 자랑을. 네, 더 이상 듣고 싶지 되게 않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랑으로 넘어가면 빨리빨리 차단해야 되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지사님 이제 그만해서 자랑처럼 들리니까. 자랑한 거예요. 이 성남시장 시절은 지사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 이재명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10대 노동자였기 때문에 50만 원 청년 배당이 나왔고 여기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탄생하고 키워지는구나. 맞습니다. 그 이후에 다 신생아 무상 산후조리라든가 무상 교육이라든가 교복. 네. 교복 입는 게 정말 소망 상황이어서 다 새 걸로 하나. 교복비를 지급하는 거지. 네. 교복비를 지급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 주택의 개념도 탄생하고 지역화폐의 개념도 거기서 나왔어요. 네. 보니까 지역화폐가 처음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쓰자 서로.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어떻게 어떤 정책 철학 위에 움직일까 이게 다 그때 탄생한 거야. 네, 맞습니다. 싹은 거기서 난 거죠. 다. 네. 그리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공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네.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거.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게 소원 중에 하나 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시장에 환경미화원 청소부셨는데 예. 맨날 그 썩었거나 썩어서 버리는 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 가져오시는 즉각 먹어야 돼 근데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예. 그러니까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물론 맛은 없어. 그러니까 버리기 직전 거. 버리기 직전 또는 버린 거.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봐야 소용없지. 넣으면 안 되죠. 그냥 막 맨날 사과를 내가 20개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어린이집에 과일 공급 사업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삶의 경험 이런 게 정책에는 많이 반영돼 있긴 합니다. 아니, 저는 굳이 이제 자연인 이재명 얘기 한번 해보자고 한 게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자연인 이재명이 다 정치인 이재명의 소재구나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인 이재명을 좀 뒤져봐야지. 네, 왜냐하면 이제 곧 대선 나가신다고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거의. 네. 첫 번째 때 시급하셨잖아요. 시급했죠. 네. 시급하셨지. 그리고 간이 부었었죠. 간이 부었었지. 아니 제가 그 페이스메이커였잖아요. 그랬죠. 네.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랬는데 수상하려고. 보니까 어머 이게 잘 제칠 수 있을 것 같아. 확 제쳐보니까 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 마음을 딱 내는 순간에 네.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자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대중이 알아버린 거야. 알아버린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더 세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지 본인만. 나만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살살해서 이렇게 지금 안 올라가나? 더 세게. 그때는 안 보여. 그때 안 보였어요. 안 보여. 맞아.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총수님도 그때 불러서 얘기했는데 애가 완전히 돌았었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 내가 섭섭했어.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맞는 말인데 그때는 섭섭하더라고.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백옥 피부 관련된 네. 그 언저리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렇죠. 네. 대법까지 가서 거의 목달기 일본 직전까지 갔다가 아이고 살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달리 보이죠. 맞아요.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아니 진짜 정치적으로는 단두대에 끌려가가지고 네. 도끼가 목 1cm까지 날라왔어요. 내려왔다가 선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떨어졌으면은 지사님은 절대 회복 못합니다. 그거 못하죠. 정치로도 회복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뭐 한 30 몇 억 내야 되잖아요. 다 토해내야 되잖아. 38억. 38억. 있는 재산 다 주고도 모자라.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사상이죠. 정치로도 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랑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불가능했겠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제 페인돼서 떠도는 거거든요. 제가 노숙자 쉼터 이런 데 가 있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적 페인 진짜로. 낭인돼 가지고 네. 떠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도끼가 1cm 전에 멈춘 거야. 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잘. 도끼가 멈출지 안 멈출지 모르니까 그때 온갖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만약에 도끼가 멈추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거요. 맞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포용적이 됐다고 그럴까? 저 이해나 용서나 이런 생각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웬만한 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 뭐 그 생각하고 대단한 일인가. 그래,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상황에도 반대해주고 속도감도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좀 여유도 생기고 예. 극악스럽게 세상을 좀 덜 보게 된 것 같아요. 지사님이 극악스러운 면이 있었죠. 네, 네. 그 쓸데없는 데 너무 막 집착을 한다든지 일단 정하면 속도전이고 그 네. 장점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살피면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내놓는 정책들 보면서 한 1년 전쯤에 한 번 봤잖아요. 네. 그때 뭐랄까 번개 같은 네, 파이터였는데 행정과 철학이 버무려지기 시작했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야당에서 지금 기본소득을 반대하려다 보니까 네. 가난한 사람 더 많이 줘야지 부자한테 왜 돈 주냐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만 더 2배를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깠을 텐데 요새는 제가 좀 그래 가난한 사람을 2배 주면 좋지 네. 실현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상위 소득자가 세금 내겠니? 안 되면 우리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상대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다른 방식, 우회적인 방식, 부드러운 방식을 찾게 되더라고. 자기가 죽을 뻔하다 보니까 죽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지 이제. 하도 세게 맞아 보니까요. 좀 안 때리고 싶더라고.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방향은 같은데 가는 방법에서 이제 거친 게 좀 줄어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언론사에서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한때는 계곡에 모난 돌이 맞았던 것 같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도 많이 받고 결과가 똑같은 걸 나더라도 많이 부서진 것 같다. 지금 이제 강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호박돌 된 것 같다. 그러나 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득하고 입장 이해하고 그게 훨씬 더 유효하더라고. 그거는 뭐 저도 느끼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모님 얘기 들어봐야 돼요. 가만히 해보세요. 거기도 많이 좀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가장 냉정한 평가자들이 그렇죠. 네. 예, 그 배우자들이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본 이재명은 이런 거예요. 살다가 보니 야, 선 밖에 사람들 있다. 네. 그 사람들이 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가 할 일 아니냐. 그걸 확신하고 있죠. 네. 본인이 이제 선상에 살았기 때문에. 억강부약 이게 정치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힘센 사람들 정치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자기들 대로 이용하지. 네, 이용할 뿐이죠. 자, 자연인 이재명이 어떻게 정치인 이재명의 소대가 됐는지 토대가 됐는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본인 칭찬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집안 얘기로 까야지. 그걸 이제 지사님 이제 경선 올라가면 또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네. 어떤 각오십니까? 그 억지로 안 된다는 거 알았어 내가. 그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에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착할수록 더 멀어진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옛날 말로 치면 천심인데 그거 어떻게 강제로 하겠어요? 지난 대선에도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셨지 그때는. 생각 안 했지. 열심히 헤엄치면 된 줄 알았지. 열심히 헤엄치면 강을 거슬러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럼 쏘나리 같이 계속. 또 내려갔죠. 몸에 힘 빼고 또 그냥 타고 갔어야 되는데. 타고 가야 되죠. 네. 네.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보면서 네. 타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는 된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죠, 사실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곧 환갑이더라고요. 머리가 다 됐어 이제. 저보고 욕했다고 자꾸 그래서 욕 잘못했다. 지금 생각해도 미친 짓을 한 거죠. 예. 녹음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형님 부부가. 녹음하는 거 알고 있다는 말도 내가 했어, 그 녹음에. 예, 했는데 그때 심정은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저희 하늘인데 혼자 그러신 것 같아 자식 키우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응? 어머님하고 얼굴도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하늘 같은 존재인데 오로지 우리만 믿고. 응? 근데 어머니를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소리에다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뭐 집에 불 질러버린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고 막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런 데도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빡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시장 안 해. 뭐 이런 생각했어 사실. 형님이 약 올렸거든요. 너 이러면 너 시장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험한 폭언을 막 퍼붓는데 그때는 내 생각이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십몇 년이 지났는데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나이가 먹은 거죠 저도.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너 욕했지 그러고 막 파일 돌리고 할 텐데 뭐 욕한 거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여기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후보가 만약에 되신다면 한 번 더 모시겠죠. 아, 그럼 돼야 오는 거예요? 안 되면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지. 왜 불러? 안 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네. 안 되는데 왜 불러? 된 사람 부르지. 아, 그렇군요. 아, 네네네. 알만하신 분이. 그러네. 아, 이 잔인한 현실을 잠시 잊겠네. 대면 한 번 더 모시고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나오는 걸로 약속이 된 걸로 하고 그때 알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대면 또 거만해져 가지고 다 후보들이 중간에서 차단돼. 가지고 네. 대면 거만해져 가지고 연락이 안 돼. 중간에 차단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배신한 거겠지. 그렇지. 대면 차단해 버리는 거죠. 자, 대면 한 번 더 나오신 걸로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안 뽑는 거지. 괜찮으면 어머 괜찮네 하는 거고. 어쩌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제일 문제가 욕하는 이재명 그거라며요. 언제 제가 기자회견 한번 할 거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번 하려고. 뭐 저는 전후 사정을 좀 들었는데 그렇게는 보도가 안 되겠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직접 설명해야죠. 뭐. 그러니까 자 오늘 뭐 자랑하신 걸 대체로 다 편집해서 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